오후 2시의 햇살은 잔인하리만치 투명합니다. 카페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빗줄기가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하나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거든요. 저는 들고 있던 분무기를 내려놓고 잠시 그 부유하는 먼지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제 삶도 저 먼지들처럼 정처 없이 떠다니지만 결코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작은 플라워 카페에는 늘 꽃향기와 원두 볶는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남들은 그 향기가 좋다고 들어오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고 말하지만 매일 그 속에 파묻혀 사는 저에게는 그저 일상의 냄새 혹은 고독의 냄새일 뿐입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이가 떠나고 난 뒤 마치 숙제를 해치우듯 외동딸을 시집 보냈지요. 딸아이가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느꼈던 그 광활한 정막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아주 깊은 안도감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평온합니다. 아니, 평온해 보인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군요. 54이라는 나이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나이라고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영양제를 챙겨 먹고 가게 문을 열고 시든 꽃잎을 솎아내고 손님에게 건넬 미소를 거울 앞에서 점검하는 살. 그 반복되는 궤도 위에서 저는 안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를 무채색의 안전지대에 가두어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딸랑 하고 풍경 소리가 울렸을 때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라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등기 우편이라며 건네준 봉투는 낯설고 투박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소식을 주고받는 이 최첨단의 시대에 종이 봉투라니요. 발신일란에 적힌 광영고등학교 제30회 총동창회 추진위원회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음해 보았습니다. 30년.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 앳된 소녀가 중년의 여인이 되기에 충분한 실로 억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못한 채 카운터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양 그것을 열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제 평온한 일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후 내내 제 시선은 자꾸만 그 흰 봉투로 향했습니다. 꽃꽂이 수업을 하러 온 수강생들에게 리시안셔스를 다듬는 법을 가르쳐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30년 전의 교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왁스 냄새가 진동하던 복도 칠판 지우개를 털 때마다 날리던 분필 가루, 낡은 오르간 소리, 그리고 교복 셔츠 깃을 스치던 여름 바람의 감촉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퍼 나이프로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그 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빳빳한 초대장과 약도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투적인 문구였지만 묘하게 가슴을 울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이라니. 과연 내게도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던가요?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잊고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아주 작은 틈만 주어지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니 말입니다. 초대장을 펼쳐든 제 눈앞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친구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훈화 말씀도 체육대회 때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함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가 자리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소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최진우. 이름 3글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명치 끝이 리탁에 저려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그는 제 기억에 아주 깊고 어두운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봉인해 두었다는 것이 맞겠지요. 그를 떠올리는 건 제 청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아이들 틈에서 홀로 이어폰을 꽂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지요. 저는 그 무심하고 시니컬한 표정을 훔쳐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반장으로서 걷는 척하며 그의 책상 옆을 지나갈 때 맡았던 비누 냄새, 체육 시간에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가끔 문제집을 빌려달라며 말을 걸어올 때 들리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철저한 짝사랑이었습니다. 아니, 비극으로 끝난 외사랑이었지요. 저는 그 기억의 끝이 너무나 비참했기에 고등학교 졸업식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을, 그 아이를 떠올리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동창회라니요. 저는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갈 거야? 가서 뭐하게? 다 늙어서 변해버린 모습을 확인해서 뭐하게? 제 안의 이성이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맞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잔인합니다. 그 멋있던 소년도 이제는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자리 잡았고 목주름은 스카프로 가려야 마음이 편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은 추억 속에 묻어둘 때 가장 아름답다는 말, 그건 진리일 것입니다. 환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보고 싶지 않아?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른이 되었는지. 무료하다 못해 말라 비틀어져 가던 제 심장의 한 구석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설렘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혹은 늙어가는 자가 과거의 영광을 확인하고 싶은 덧없는 욕망일까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무채색 계열의 옷들뿐입니다. 화려한 원색이나 꽃무늬는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피해왔는데 오늘은 그 단정하기만 한 옷들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베이지색 원피스를 대어보며 거울 속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희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동창회 날짜는 2주 뒤. 장소는 모교 근처의 호텔 연회장입니다. 참석 여부를 묻는 회신의 기한은 내일까지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동창회 밴드에 가입할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참석 버튼을 누르는 것이 마치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18살의 제가 교복을 입고 복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 그 아이 진우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창밖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잠을 다시 청하기는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 어둠 속에 잠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소리마저 소음처럼 느껴지는 공간. 이 지독한 고요를 깨트릴 파문이 필요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흙탕물을 일으킨다 해도 지금의 이 죽은 듯한 정적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침대맡에 두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그 네 글자를 확인하자마자 묘한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가 멈춰 섰던 그곳으로 다시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 그가 있을지 아니면 실망만 안고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제 지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균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봄바람일지 아니면 매서운 태풍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손가락으로 눈가의 주름을 지그시 눌러 펴봅니다. 안녕, 미니수. 오랜만이야. 거울 속의 여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외출 준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30년 후의 저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려 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묻어두었던 답을 찾아서 호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것은 소리였습니다. 수십 명의 중년 남녀가 뿜어내는 왁자지껄한 소음.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듯 내지르는 탄성과 웃음소리, 그리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마찰음이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문고리를 잡은 채 멈칫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기억하는 1993년의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숱이 휑하게 비어버린 남자 동창들, 화려한 등산복이나 원색의 드레스로 치장한 여자 동창들.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지 않다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얼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순간 되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 낯선 타인들의 무리 속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누군가가 미니수 아니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어 수많은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훈련된 미소를 지으며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 희수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방부제라도 먹는 거니? 야, 우리 학교 퀸카 납셨다. 여전히 곱다 고아. 쏟아지는 찬사와 호들갑스러운 인사들. 저는 그들의 손을 맞잡고 어색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니요. 제 눈가에 내려앉은 세월의 덮개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 시절 우리가 동경했던 어떤 상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일까요? 저는 친구들이 건네는 맥주잔을 받아들며 그들의 주름진 얼굴 너머로 18살의 앳된 얼굴들을 겹쳐보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걸걸해졌고 체형은 무너졌지만 웃을 때 지어지는 눈매나 버릇 같은 것들은 여전하더군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 기묘한 공기 속에서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고 저 역시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물먹은 솜처럼 먹먹해지며 세상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추어 섰습니다. 최진우. 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고 숱 많던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았고 날카롭던 턱선은 조금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늙음은 추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잘 다림질된 회색 슈트가 그의 큰 키를 감싸고 있었고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중후한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다른 친구들과 달리 그는 여전히 꼿꼿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30년 전 체육 시간 이어달리기 출발선에 섰을 때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모르는 척 못 본 척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친구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저는 슬로 모션처럼 지켜보았습니다.
낮게 깔리는 그의 목소리가 소음 섞인 공기를 뚫고 제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건너 그의 시선이 정확히 저를 향해 날아와 박혔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3초 아니 4초였을까요? 영겁처럼 느껴지던 그 짧은 찰나에 저는 2024년의 호텔 연회장이 아닌 1993년의 2학년 3반 교실로 소환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던 소년의 눈빛. 그 깊고 서늘했던 눈동자가 30년의 세월을 넘어 주름진 눈매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봤을까요? 아니, 기억이나 할까요? 그저 반 친구 중 한 명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제가 짐작했던 대로 저를 싫어했던 여자애로 기억할지.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들여 화장을 했지만 혹시나 주름이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을까, 옷차림이 너무 촌스럽지는 않을까, 54살의 여자가 할 법한 걱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미니수. 그가 제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건조하지만 따뜻한 물기를 머금은 모래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안녕. 진우야. 정말 오랜만이네.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도 눈치챘을까요? 그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감정이 실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화산재 밑에 살아있는 불씨처럼 말입니다. 여전하네, 너는. 그가 덧붙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려찍었습니다. 여전하다니요. 나는 남편을 잃었고 아이를 키워냈고 혼자가 되어 늙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눈에는 내가 18살의 그 소녀로 보이나요? 아니면 그저 거칠의 인사일 뿐인가요? 주변 친구들이 야, 진우 너 대기업 부장이라며? 이번에 승진했냐? 하며 우르르 몰려드는 바람에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곤란한 듯 웃어 보였고 저는 그 틈을 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그의 시선이 끈질기게 저를 쫓고 있다는 것을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흐르자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여전히 중년들의 시끄러운 잔치였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흑백 TV 같던 제 세상에 갑자기 총천 연색 전원이 켜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에게 건네려다 찢어버렸던 그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널 좋아해.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 그 유치하고도 절박했던 문장이 54살이 된 지금 제 입안에서 다시 맴돌았습니다. 미친 짓이지요. 주책이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심장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진부한 노랫말이 오늘 밤 제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요. 그가 멀리서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힐끗 저를 봅니다. 그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저는 18살 단발머리 소녀가 되어 얼굴을 붉힙니다. 오늘 밤은 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제 인생의 궤도가 조금은 수정될지도 모르겠다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예감이 듭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깊이 파묻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귀를 때리던 노랫소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의 정막은 언제나 견디기 힘든 쓸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 감정의 정체는 단순한 쓸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서랍 속에서 꺼낸 곰팡이 쓴 일기장을 다시 읽는 듯한 부끄러움과 아릿함이었습니다.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조금 전 헤어질 때 그와 나누었던 악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반가웠어. 조만간 또 보자.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으며 건조했습니다. 30년 전 체육 시간에 스치듯 닿았던 그 소년의 손과는 전혀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거칠어진 손바닥이 닿는 순간 제 심장은 18살의 그때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저를 반겼습니다. 센서 등이 켜지며 비추는 거실은 너무나도 정돈되어 있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자꾸만 1993년의 늦가을, 그날의 풍경이 영사기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낙엽이 붉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고르고 고른 하늘색 편지지에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시인을 꿈꾸던 문학소녀답게 릴케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했던 그 편지를 저는 아직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습니다. 진우야, 너는 나에게 늦가을 오후의 햇살 같아. 다가가면 따뜻하지만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치기 어린 문장들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제 영혼을 깎아 만든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하교하고 텅 빈 교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그 편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혹여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리며 마치 범죄라도 저지르는 사람처럼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제 마음이 그에게 닿기를, 그 무뚝뚝한 소년이 편지를 읽고 한 번쯤은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기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등교하자마자 습관처럼 그의 자리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았더군요. 안도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던 찰나 뒷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학생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누가 쓴 거냐? 아주 가관이다, 가관. 최진우 인기 많네. 근데 걔 이런 거 질색하지 않냐?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돌린 제 눈에 교실 뒤편 쓰레기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갈기갈기 찢겨진 하늘색 종이 조각들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워 골랐던 그 편지지였습니다. 제 분신과도 같았던 마음들이 더러운 먼지 구덩이 속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멍해졌습니다. 그가 읽고 찢은 것일까요? 아니면 읽어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마음이 거절당했다는 것, 그것도 아주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잠시 후 진우가 등교했을 때 저는 그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무심하게 자리에 앉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를 지독하게 원망했습니다. 주제 넘었다고 나 같은 게 감히 저 아이를 좋아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그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그가 말을 걸어올 것 같으면 도망쳤습니다. 졸업식 날까지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찢겨진 편지 조각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힌 채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 청춘에 남겨진 가장 큰 생채기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온전히 여는 것을 두렵게 만든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다시 2024년의 거실. 저는 눈을 뜨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을 한 잔 들이켰지만 목 타는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허공에 대고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거절했던 그가 왜 오늘 저녁에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았을까요? 여전하네, 너는.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분명 경멸이나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움 혹은 애틋함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착각한 걸까요? 늙어서 감각이 무뎌진 탓일까요? 아니면 3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관대함을 가르쳐 주어 과거에 귀찮았던 스토커, 마저 추억으로 미화시킨 걸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렌징 티슈로 눈가를 닦아내자 짙은 아이라인 뒤에 숨어있던 흐릿한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18살의 미니수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지만 54살의 미니수는 도망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꾸만 제 마음속 닫힌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면 30년 묵은 먼지와 함께 덮어두었던 진실이 튀어나올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합니다. 그때 정말 너는 내 편지를 읽었는지, 읽고 나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버렸어야만 했는지. 화장을 다 지운 민낯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봅니다. 주름지고 창백하지만 눈동자만은 기이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는 벌써 오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단체 사진을 확대해 봅니다. 구석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저와 그 대각선 맞은편에서 엷게 웃고 있는 진우. 화면 속에 우리는 참 멀리도 떨어져 있습니다. 30년 전 교실에서의 거리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멀어진 세월의 간극이 사진 한 장에서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모임 공지가 올라온다면 제가 또다시 참석 버튼을 누르게 되리라는 것을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 엇갈렸던 우리의 시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찢겨진 편지 조각들을 이제라도 다시 맞출 수 있을지. 설령 그 결과가 또다시 상처뿐이라 해도 지금 이 요동치는 마음을 모른 척하고 다시 그 건조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1993년의 가을바람이 제 방 창문을 흔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절이 있다면 제 인생은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성장을 멈춘, 그저 버티는 것만이 목적인 그런 겨울 말이지요. 하지만 계절은 늘 예고 없이 바뀝니다. 죽은 듯 메말라 있던 가지 끝에서 기어이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듯이 제 일상에도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등산 소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 등산이라곤 동네 뒷산 약수터가 고작이었던 제가 덜컥 가입 신청을 한 것은 순전히 그 이름석 자가 명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아침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친구들 틈에서 그를 다시 보았을 때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보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일이 생각보다 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요. 산행은 고되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뻐근해질 때쯤 누군가 뒤에서 제 배낭을 살짝 들어 올려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힘들지? 천천히 가. 기다려줄게. 그의 짧은 한마디가 거친 숨소리에 섞여 귓가에 닿았습니다. 30년 전 체육 시간에 꼴찌로 달리던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갔던 그 소년이 이제는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어 저는 그저 고마워라고 웅얼거리듯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산행 뒤풀이 장소는 허름한 막걸리 집이었습니다. 파전 굽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왁자지껄한 친구들의 농담 속에 섞여 앉아 있었지만 제 온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친구들의 화제는 자연스레 사는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자식 자랑, 주식 이야기, 건강 걱정들이 안주처럼 씹히는 사이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희수야, 너는 혼자 지낸 지 꽤 됐지? 외롭지 않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위기가 일순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웃으며 빈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글쎄,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 이제는 그냥 익숙해. 오히려 편할 때도 있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은 무뎌졌고 고독은 생활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던 진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워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하다 너. 뭐가? 견뎌냈잖아. 그 아픈 시간들을. 혼자서. 그가 제 잔에 술을 채워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많아. 아니, 집에 들어가면 더 외로워. 그의 고백은 뜻밖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님의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 것 같았던 그에게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살길 찾아 떠났고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저 월급을 가져다주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그의 목소리는 건조해서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차라리 너처럼 당당하게 혼자라면 덜 비참할까 싶기도 해. 자주 섞인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외로움의 무게는 저울로 잴 수 없는 거잖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각자의 몫을 견디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왁자지껄한 술집의 소음이 하얗게 지워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정적.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18살 소년의 뒷모습이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중년 남자의 쓸쓸한 어깨와 겹쳐 보이는 것을요. 그때는 그가 너무 높고 멀어서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패잔병끼리 서로의 흉터를 알아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속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렘과는 다른 묵직한 위로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찢겨진 편지의 상처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미움의 크기만큼이나 그를 이해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안아주고 싶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 그것이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최진우였습니다. 희수야. 그가 낮게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에 우리 둘만 따로 볼 수 있을까? 그냥 조용한 데서 커피나 한잔하고 싶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데이트 신청일까요? 아니면 그저 말동무가 필요한 중년의 하소연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이미 이성이 통제하기 전에 대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맛있는 커피 내려줄게. 우리 가게로 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달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앙상한 가지에 물이 오르듯 제 메마른 감정에도 물기가 배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늦가을의 쓸쓸함을 닮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혹은 잠시 스쳐 지나갈 바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저 이 온기를 조금 더 즐기고 싶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조심히 들어갔니? 오늘 고마웠어. 푹 쉬어.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지만 저는 그 행간에 숨겨진 그의 망설임과 용기를 읽어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끄지 못한 채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일은 가게 창가에 놓인 몬스테라 화분에 물을 듬뿍 주어야겠습니다. 왠지 그 녀석도 목이 말랐을 것 같아서요. 저처럼 말이죠. 행복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발밑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파열음에 취해 있다 보면 어느새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것을 저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제 카페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 일상은 물기를 머금은 수채화처럼 투명하고 아름답게 번져갔습니다. 그가 고장난 카페의 선반을 고쳐주고 제가 내려준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며 이 향기가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고 말할 때 저는 54세의 과부가 아닌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깨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 시간을 방해하는 현실의 알람 소리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우리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음악소리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리는 그의 숨소리가 완벽한 화음을 이루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뜬 두 글자 안에. 그 짧은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통화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있을 때의 부드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사무적이고 냉랭한 혹은 지치고 짜증 섞인 낯선 남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현실이겠지요. 그가 다시 들어왔을 때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은 아닌데. 그는 얼버무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가 아무리 쇼윈도 부부라고 서류상으로만 가족이라고 말해도 그는 엄연히 법적인 보호자가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저 남의 가정을 기웃거리는 혹은 위태로운 관계를 즐기는 중년 여성일 뿐이겠지요. 그날 저녁 딸아이와의 영상통화는 제 마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졌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근데 요즘 동창회 나간다며? 조심해. 늙어서 주책이란 소리 듣기 딱 좋아. 우리 시댁 어른들도 그런 거 되게 안 좋게 보시더라. 엄마는 혼자니까 더 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나 엄마 때문에 흉 잡히는 거 싫어. 딸아이는 악의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검은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이고 싶다는 말은 드라마에서나 아름다운 대사일 뿐 현실에서는 자식의 체면을 까가먹는 철없는 욕망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민희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30년 전 짝사랑의 환상에 취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려는 거니. 그가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그의 곁에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만약 이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손가락질 받고 모든 것을 잃는 쪽은 결국 저라는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작은 세상, 딸아이의 존경,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
이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그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줄까요? 갑자기 자신감이 풍선 바람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30년 전 찢겨진 편지를 보고 도망쳤던 18살의 겁쟁이 소녀가 제 안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 라는 방어 기제가 격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를 피했습니다. 카페에 오겠다는 그의 문자에 주문이 밀려서 바쁘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녁을 먹자는 제안에는 몸살 기운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당혹감을 모른 척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어른스러운 대처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그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저만치 가로등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는 다가오지 않고 그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듯한 그의 얼굴을 보자 억지로 쌓아 올린 이성의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습니다. 왜 연락을 피했느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당신을 잃는 것도 무섭지만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도 두렵다고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셔터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철제 셔터가 바닥에 닿으며 내는 쾅 하는 굉음이 마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셔터 뒤에 숨어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차라리 그때처럼 서로를 모르는 채로 살았다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현실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 주저앉아 30년 전보다 더 깊은 고독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가장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 민낯을 드러내곤 합니다. 제가 셔터 뒤에 숨어 그를 피한 지 꼬박 사흘이 지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친 저를 원망하며 그가 떨어져 나가기를 바랐던 제 예상과 달리 그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제 앞을 가로막은 그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하느냐고,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냐고 화를 낼 법도 한데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슬펐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공책 한 권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만은 전해주고 싶었어. 30년 전에 전하지 못했던 내 숙제야. 그것은 그의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당황하여 굳어버린 저를 두고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18살 소년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1993년 10월의 어느 날짜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희수를 보았다. 매점에서 우유를 고르는 뒷모습이 예뻤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 다가갈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반장인 희수는 나 같은 놈에겐 관심조차 없을 텐데. 활자 하나하나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그를 짝사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찰나 다음 장에 적힌 내용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희수가 나를 피한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내가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운가 보다. 내 마음을 들킨 걸까? 차라리 고백이라도 해보고 차였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말 한마디 못 꺼내보고 미움부터 받다니.
나는 정말 바보다. 일기장은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찢겨진 편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찢은 것이 아니라 아예 편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내 마음은 도대체 누가 왜? 저는 외투를 걸칠 새도 없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의 집 근처 공원으로 향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제 안에 30년 묵은 응어리가 터져 나올 듯 꿈틀거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체면도 자존심도 잊은 채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나 지금 가니까 가지 말고 기다려. 공원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달려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호흡을 고를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너, 내 편지 정말 못 봤어? 뜬금없는 제 질문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편지라니? 무슨 편지? 저는 그날의 기억을 토해내듯 쏟아냈습니다. 밤새워 쓴 편지를 내 책상 서랍에 넣었던 일,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편지를 발견했던 일, 그래서 내가 나를 혐오한다고 생각해 도망쳤던 그 모든 시간들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깊은 탄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희수야. 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맹세코.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날 아침에 내가 등교했을 때 내 자리 주변에 우리 반 녀석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긴 했었어. 그 중에 나를 유독 질투하던 녀석이 있었는데 설마 걔가.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질투 혹은 짓궂은 장난. 누군가의 악의 어린 행동 하나가 두 사람의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다고 혹은 거절했다고 오해한 채 살아왔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해서 내 편지를 찢어버린 줄 알았어.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평생 누구한테도 마음을 다 못 줬어. 제 고백에 그가 벌떡 일어나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너무 빛나서 감히 다가갈 엄두도 못 냈던 못난 놈이라서 미안해. 그의 품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돌아와 비로소 닿은 온기였습니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회한의 눈물이자 묵은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제 등을 토닥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희수야, 이제라도 알게 돼서. 나는 너무 다행이야.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18살의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다는 것을, 그 사소한 오해 하나를 풀 용기가 없어서 그 긴 세월을 돌아서야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54살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봉인되어 있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벽 하나가 실은 종이 한 장보다 얇은 오해였다는 사실이 허탈하면서도 벅찼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듯 단단하게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마. 나도 안 도망갈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가정, 나의 자식, 세간의 시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30년 전 놓쳐버린 손을 다시 잡은 지금 우리는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함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 시계는 비로소 1993년에서 2024년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다시 거리에 은행나무 잎을 노랗게 떨구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가을의 쓸쓸함이 이제는 제법 운치 있는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의 렌즈를 바꾸어 끼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 주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날 밤의 눈물 이후 진우 씨와 저의 삶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분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분란을 만들기보다는 그동안 가장으로서 기능적으로만 존재했던 자신의 삶과 서로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부부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그의 고백에 아내분 역시 오랜 침묵을 깨고 동의했다더군요. 당장의 이혼 도장을 찍는 급진적인 결말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놓아주는 조론의 형태로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딸아이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에게도 설레는 친구가 생겼다고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딸아이도 제가 콧노래를 부르며 꽃을 다듬고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는 얼굴로 웃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대신 상처받지만 마. 딸의 그 투박한 응원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면죄부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20대의 불꽃 같은 사랑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타오르는 것이라면 50대의 사랑은 은근한 숯불과 같아서 오랫동안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라 믿으니까요. 우리는 매일 만나지도 뜨거운 미러를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낡은 LP바에서 만나 비틀즈를 듣거나 주말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백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 충만합니다. 오늘은 진우 씨와 함께 30년 전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를 걷기로 한 날입니다. 약속 장소인 돌담길 입구에 서 있는 그가 보입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이 늦가을의 풍경과 그림처럼 어우러집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18살 소녀가 깨어납니다. 주책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오늘 날씨 참 좋다, 그치? 그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습니다. 이제는 깍지 낀 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저를 세상의 불안으로부터 단단하게 지켜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걷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마치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갈피를 넘기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교문 앞에 다다랐을 때 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지나가는 단발머리 여학생과 그 뒤를 쭈뼛거리며 따라가는 남학생. 그들의 모습 위로 30년 전의 우리가 홀로그램처럼 겹쳐 보입니다. 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나를 훔쳐보던 진우, 그리고 교실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리던 희수. 서로의 마음을 몰라 엇갈리기만 했던 그 서툴고 안타까웠던 청춘들이 시간을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18살의 민희수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희수야, 많이 아팠지? 그가 너를 싫어한다고 오해해서 혼자 숨죽여 울던 밤들이 얼마나 길었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 30년 후에 너는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웃고 있단다.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진심은 닿게 되어 있나 봐. 진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묻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고마워서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내 옆에 와줘서. 제 말에 그가 눈을 맞추며 말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내 남은 인생의 계절을 함께 걸어줘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늙음이라는, 그리고 이별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먼저 떠나고 또다시 혼자가 되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같이 써내려갈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은 생은 충분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서로의 마음 크기를 몰랐고,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기다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먼 길을 돌아온 만큼 우리는 더 깊이, 더 오래 서로를 아껴줄 수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그가 다정하게 머리카락을 넘겨줍니다. 이 따뜻한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의,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청춘입니다. 저기 18살의 진우와 희수가 손을 흔들며 멀어집니다. 안녕, 잘 가. 우리는 여기서 행복할게.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제 옆에 있는 진우 씨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